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증권거래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농특세 때문일까?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수없이 반문하였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엘리트 경제 관료들로 구성된 기재부가 과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 희생된 가치를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의 안정성 때문이라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금투세는 상승장에서는 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만 하락장의 경우에는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유라면 부분적으로 납득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것 역시 기재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라는 약달적인 수단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희생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증권거래세에 집착했다면 이는 주식거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와 단기 매매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 보유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속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주식의 가치평가 능력과 거대한 자산 규모를 갖춘 연기금, 금융기관, 펀드, 초고액 자산가 등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가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손실을 난 주식을 팔지 못해 비자발적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기 매매는 크고 작은 등락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적은 자산으로 빠르게 자산을 형성하려는 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들은 가치 평가 능력의 부족함을 짧은 보유기간으로 보완하며 하락하는 주식을 칼같이 손절매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장기 보유는 이들에게 금기입니다. 위험의 총량은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장기 보유는 그만큼 위험의 총량이 크고 이것이 장기 보유 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단기 매매는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감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은 장이 닫혀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 자체를 회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들 단기 매매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증권거래세입니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8.04%, 2025년 수익률 18.82%는 사상 최고 수익률입니다.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 20%가 경이로운 수준인 것처럼 장기 보유는 수많은 등락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파이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단기 매매는 주가가 등락하는 동안의 상승 움직임 전체가 파이가 됩니다. 그 거대한 파이 중에서 트레이더가 능력껏 자기 몫을 챙기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트레이더에게 20%의 수익률은 단 하루에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장기 보유에서 요구되는 것은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가치 평가 없이 장기 보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도박과 같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만 수익 역시 분산되어 수익률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매매는 보유기간을 줄여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한두 종목의 상승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고 복리 개념에 작동하여 수익률은 장기 보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단기 매매에서 요구되는 것은 주가의 등락에 대응하는 능력이며 대한민국에서 증권거래세는 이 능력을 기르는 데 거대한 장벽입니다. 장기 보유는 시장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상승장에선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실력 있는 트레이더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주가의 등락만 있으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는 자금이 주식에 묶여있어 실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단기 매매는 매일 실현하는 수익의 일부가 즉각적으로 소비시장으로 흘러들어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상으로 금투세의 대부분을 장기 보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통해 걷어들이는 것이라 생각하면 하락장에서 세수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낱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 대국 이후 바둑계에서 조은현류, 이창호류 등의 기풍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AR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게 되었고 그 대표가 수년째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진석 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풍을 중시하고 바둑 공부를 하는데 AR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편견이 이와 같습니다. 100년 전 컴퓨터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시절에 정립되었던 가치투자 개념이 마치 장기 보유만이 선인 것으로 변질되어 망령처럼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HTS, MTS를 적극 활용하여 매수 매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마치 큰 병폐인 양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진 생각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 보유 특히 단타거래 억제라는 것은 이미 낡아버린 망령에서 비롯된 편견에 불과합니다. 낡아버린 망령은 합리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에서 판매된 자동차를 매매한다고 해서 제조사인 현대차에는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식회사의 자본에는 이런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매매로부터 단 1원의 자본도 조달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나 기업 공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기 전 단계인 공모 절차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타거래가 자본시장을 교란한다고 합니다.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고빈도 매매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불장난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세를 33%나 올리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경제 원론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무시한 채 말입니다. 덧셈 뺄셈이라는 기본적인 계산이 틀리다면 아무리 고차원적인 수학 개념을 적용해도 그것이 올바른 계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기본적인 경제 원론의 개념을 거스르는 것은 올바른 정책일 수 없습니다. 알파고 이후 바둑계가 완전히 바뀌었듯이 주식시장도 HTS, MTS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100년 전 정립된 가치투자 개념이 변질되어 단기 매매를 억압하는 망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도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증권거래세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통상적인 세금이 아닙니다. 마치 기업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빼앗아가는 거래세가 복리원금을 갉아먹는 것은 기업이 설비 증설에 써야 할 돈까지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거래세로 인한 유동성 가뭄 때문에 계좌를 키우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은 과도한 세금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는 견실한 기업도 과도한 세금의 승수 효과를 통해 시장 수요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설비 증설이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손실을 기록하는 거래에서도 꼬박꼬박 뜯어가는 거래세는 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으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생산 설비를 하나씩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계좌가 깡통이 되는 것은 기업의 부도와 같습니다. 결과로 거래세 벽을 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탈출했습니다. 거래세 벽을 넘고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레포 곡선의 설명대로 그동안의 거래세 인하의 영향으로 이들의 수익과 계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세 징수액과 시장의 유동성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역설적인 차선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파레토 최적 조건이 충족된 상태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충족되지 못한 조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지수 폭등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1년 파생상품 시장 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붕괴를 가져온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 대폭 인하와 폐지 역시 개인의 소득, 국가의 세수, 증시의 유동성, 나라의 실물경제, 조세 정의, 조세 평등 등에 가늠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라는 시장 왜곡은 차선은커녕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코로나 이후 폭발했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지수가 연일 전고점을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마땅히 폭발해야 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거래량은 2019년의 거래량보다 작습니다.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 이외에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만들어낼 단타 거래자들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들어서 2월 중순 지수 폭등과 함께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반짝 늘어난 거래량이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마지막 날인 5월 8일 거래량 5억 2천만 주는 2월 반짝 거래량이 늘어난 이후 가장 작은 거래량입니다. 그나마 일부 대형주면 거래가 몰리고 여타 종목들의 유동성 가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무려 1조 6천억인 롯데정밀화학입니다. 5월 8일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하위 3,000번째 위치에 있는데
고작 거래대금이 44억에 불과합니다. 대체 거래소까지 합해도 7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에 무려 3천 종목의 하루 거래대금이 44억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닥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은 그나마도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로서 느끼는 고질적인 유동성 가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수 폭등에 따라 늘어난 고객 예탁금이 대부분 5060 작년 층들의 자산으로서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수의 주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로 걷어들인 금액이 더 늘어났겠지만 거래세를 0.05%포인트 인상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거래세 대부분을 부담한 단기 매매자들의 수익과 복리 원금이 줄어드는데 거래세가 더 늘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금투세를 시행하여 유동성 폭발을 동반한 지수가 이처럼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거래세로 걷어들이고 있는 세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동성 가뭄을 동반한 지수의 상승은 실무 경제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유동성 가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시장이라도 유동성은 생명입니다. 유동성을 살리려면 유통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만이 유동성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